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여러분, 화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화병은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만 생기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때그때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으면 직설적으로 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문화가 있어서 화병에 대해 외국인들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 사연 드라마를 듣고 계신 주부님들은 화병하면 아마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한의학에서도 합병이라는 게 병명으로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이걸 구체적인 치료 방법도 없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침술이나 한약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며느리들은 이쪽 저쪽 눈치를 본다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합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랑 알콩달콩 둘이 살면서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아서 잘만 키우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혼한 뒤 합병이라고 모르던 제게 화병 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왜 그런지에 따라서 화병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화병이 나 죽겠다며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가 하는 시집살이는 내가 한 것과 비교해도 낙방도 모를 정도네. 무사히 잘 살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의 스트레스와 요즘의 며느리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늘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그 한 사람 때문에 화병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화병이 많이 가라앉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공감을 얻으면서 화병이 완치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 화병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일찍 결혼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5세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매우 좋았지만 남편은 왜 모르겠지만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의사 집안 출신이지만 돌연변이처럼 혼자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며 시작합니다. 결국 남편은 음식을 사랑하는 나머지 요리 연구가가 되기 위해 힘썼습니다. 최종적으로 작은 중화 요리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을 만난 것은 남편의 가게에서 알바를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지만 남편은 요리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카운터를 보다가 주방 일을 보다가 서로 힐끔힐끔 쳐다보는 중에 서로에 대한 감정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때 맛있는 요리로 제게 다가와 주었죠. 그리고 이야기에서 언급한 면발 소리와 함께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고 결혼 제안을 받았습니다. 중국집을 운영하면서 둘만의 삼시세끼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24시간을 보내면서도 그가 의사 집안의 둘째 아들임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지 요리를 연구하고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남자로서 기억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집안에 잘 어울리는 며느리로서 적합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문 여대를 졸업하셨고 시아버지와 오빠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매우 바쁘게 지내셨어요. 특히 오빠는 학력과 재력면에서 제게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조카들은 모두 조기 유학을 보냈고 오빠는 나보다 10살 많은데도 외모와 능력면에서 봐선 동갑이라 해도 모를 만큼 멋진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하지만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죠. 오빠는 항상 험악한 얼굴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는 말만 골라서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신혼여행 다녀오는 그날부터 놀라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바빠서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갔다 왔고 선물로 시아버지와 어머니께 귤과 옥돔을 사왔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반응은 식은땀이 났어요. 사실 이 근대이죠. 시어머니의 감정 표현이 부족했지만 형님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형님이 신혼여행에서 사온 귤과 옥돔을 보고 동서 제주도 산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야? 솔직히 좋은 물건은 다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걸 알지?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형님이 현지인들이 믿고 사는 곳을 찾아가 먹음으로써 신선하고 맛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블랙라벨이 붙은 과일이 최고라고 주장하며 제주도산 귤이 촌스럽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형님의 주장에 이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마침내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형님께서 말씀하신 못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조금씩 등을 돌리면서 사람을 화나게 하는 기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등을 돌려가면서 말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형님의 본성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서나야, 네 형님, 저기 말이야, 자는 프리랜서라 시간이 자유롭지. 프리랜서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표자는 서방님이고 동선 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사장이라면 나도 사장이지. 부부라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어야 해. 알겠어. 네, 명심할게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전화했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는데 우리 집 근처 세탁소에 샤넬 원피스를 맡겨놨거든. 그거 좀 찾아서 병원으로 가져와. 지금이지? 내가 4시 반에 끝나니까 그 전에 오면 좋을 것 같아. 형님이 직접 찾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형님 말대로 나도 남편을 도와야 해서 자리 비우기가 힘들어. 동서, 지금 나가면 자리 그런 사람처럼 보일 거야? 아니, 그게 아니지만 남편이 서운한 이유가 굉장히 이해가 가는군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냅둬야 되는 순간도 있죠. 위와 같이 채팅 내용을 한국어로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동서님, 하루 수익이 얼마인가 생각하면 내가 주는 일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일단 동사가 오는 걸로 알고 도착하면 전화를 받을 시간이 없으니 이만 끊겠습니다. 전 형님이 부탁하신 대로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 형님께 병원에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주문이 많이 밀려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배달이 늦어져야 하는데 형님을 보고 가야겠죠. 정말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봐야겠다고 했는데 경수야, 왜 그러냐? 중요한 소풍이 있어서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 병원으로 가져가야겠다고. 아니, 진짜 형수 그런 일에 우리가 바빠도 왜 당신한테 시키지? 그냥 가면 안 되나? 욕먹기 싫으면 차라리 하는 게 나아. 하지만 이 시간에 차량이 막힐 텐데. 그래서 비도 오고. 아이고, 진짜 오토바이로 갔어요. 오토바이는 위험해요. 어차피 그쪽으로 배달 가야 되지 않나? 배달을 한 다음에 가면 안 돼요. 걱정 마세요. 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가게 로고가 찍힌 빨간 우산을 챙겨 비 오는 길을 뛰어왔습니다. 세탁소에 가서 옷을 찾고, 형님. 네, 예약하고 오신 거 맞죠? 심부름 센터 어쩌고 했는데 비켜주세요. 날 찾아와 돌려도 버선불 먹여서 돌려버릴 것이다. 이 정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데 왜 이러세요? 나한테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좀 되네요. 나 그냥 넘기지 마세요. 동선 따라왔기 때문에 미쳤다고 하는 걸까요? 와 정말 미쳤어 형제 아니냐 진짜 사람이 은혜를 베풀면 고맙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건 정말 무례한 소리를 했다. 아, 정말 바보 같았어. 형님한테 옷을 주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가게로 향하는데 눈물인가 비인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울었어. 정말 그때 너무 속상했거든. 그래도 남편한테 얘기해봤자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이건 여자끼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남편한테 형님에 대한 욕이랑 뒷담화는 하지 않았지. 근데 뭐가 더 답답했냐면 시어머니야. 시어머니는 우리 형님이 날 이렇게 무시하고 괴롭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무덤덤했어. 형님은 정말 유아독존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서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았나? 아, 그래 왔니? 아, 힘들겠다. 어머니, 오늘 속도 좋지 않아서요. 전복죽 좀 끓여주세요. 지금 시간에 가정부 아줌마도 퇴근했는데 모르시더라. 어머니, 오늘 환자 몇 명 보셨는지 아세요? 전복죽 좀 끓여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다달이 생활비 때리잖아요. 아니, 그 전복도 지금 사다 놨단 말야. 그냥 내가 제동해 줄 텐데, 그거요. 먹으면 안 돼요 싫은데요 뭐요 싫다고요. 나 배달 음식을 잘못 먹었어서 속이 안 좋아 내일 병원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책임질 거예요. 알았어요 알겠어요. 나 이렇게 생각이 짧았구나. 나 이제 쉬고 있어요. 만약에 나가 엄마였다면 암에 넌 이딴 나가 어딜 가서 환난 끼쳤다고 엄마에게 할 거야. 그러나 우리 엄마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너한테 필요한 건 다 해줬어요. 용돈 몇 푼만 주지 않았어요. 사실 엄마는 용돈 안 받아도 돼서 곤혹 없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내 연금 비용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래도 왜 엄마는 왜 내가 한데 그렇게 안 달아주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혼자 회복 중이라고 부엌으로 가시는 엄마를 따라가서 암에 내가 할게요. 너 피곤해 보였어 내가 할게요. 수아야 큰애 맛 내가 만들어주니까 넌 그냥 쉬어도 돼요. 엄마 내가 할게요. 아니 내가 했다고 말 안 했어. 엄마는 깔끔하게 내가 한 말에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어쩌면 모른다고 해도 유독 내 말에 엄마는 다 받아주시는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형님이 날 이렇게 무시하고 괴롭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무덤덤했어. 형님은 정말 유아독존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서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았나? 아, 그래 왔니? 아, 힘들겠다. 어머니, 오늘 속도 좋지 않아서요. 전복죽 좀 끓여주세요. 지금 시간에 가정부 아줌마도 퇴근했는데 모르시더라. 어머니, 오늘 환자 몇 명 보셨는지 아세요? 전복죽 좀 끓여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다달이 생활비 때리잖아요. 아니, 그 전복도 지금 사다 놨단 말야. 그냥 내가 제동해 줄 텐데, 그거요. 자기야, 형님이 너무 해하는 것 같아. 이런 거 뭐가 아닌데, 아까 저녁 9시가 넘어서 어머니한테 전복죽을 끓여달라고 하는 건 말이야. 그게 늦은 시간에 그런 거니까 난 좀 아니다 싶어서 어머님이 그냥 한 소리 할 줄 알았거든. 근데 이번에도 어머님이 형님한테 아무런 말도 않고 전복죽을 끓여주시더라. 아휴, 엄마가 원래 그래? 큰형이 어릴 때 엄마가 박사하게 키울 거라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형이랑 형수일이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잠자고 해주시더라. 그렇다고 차별하고 하는 건 아니야? 형한테 마음이 더 쓰인다고 해야 될까? 난 그런 거라고 생각해. 반대로 난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 근데 형은 그러지 못해서 그렇군. 아, 근데 어머님이 형님한테 서운하게 한 건 없잖아. 형이 와이프니까 그런 거지. 며느리기도 하고 형수한테 잘해주면 형도 좋을 거야. 근데 어머님은 내가 살갑게 대하는데도 늘 무표정이시더라. 그렇다고 야단치고 하는 건 없으신데. 알았어. 내가 점점 어머님과 친해지도록 노력해봐야겠어. 아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하면 돼. 알겠지? 아니요. 미안합니다. 저는 한국어로 대화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답변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면 한국어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그 현실 세계에 친하지 않은 나 형이 집에 와서 코스 요리를 먹기로 약속한 날이 딱이군. 어머나, 그럼 예약해 놓은 모레 저녁 7시에 만나야겠다. 메뉴는 코스로 해야겠죠? 8명이니까 제일 비싼 걸로 가요? 알겠어요, 형님. 미리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세요. 의자는 10개 정도 준비돼 있으니까 충분할 거예요. 계산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할게요. 아니, 형님, 그럴 필요 없어요. 이번에 대접받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얼마나 벌어라고 해요? 어쨌든 모레를 위해 준비 좀 해두게요. 형님, 내가 속을 벗겨주는 거는 이번에 처음이네. 그래 해보자. 우리 형제분이 마음에 쏙 들도록 준비해보자고. 우리 가게에 오셔서 음식을 팔아준다는 것보다는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모임을 우리 가게에서 하시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전 형제님에게 예약 주문을 받은 그 이후로 정말 최고급 재료만을 엄선해서 코스 요리를 준비했어요. 3일 동안 정말 형제분에게 최고의 음식을 선물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약한 날 6시쯤 되어 형제님께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준비 다 됐어요.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형제님은 나 오늘 못 가, 나 오늘 못 간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7시 반에 오신다고 내가 성격상 거짓말을 못해서 동생이 찍어 보내준 룸 사진이랑 가게 내부 사진을 보여줬는데 지인들이 꺼려 하더라고요. 왜요? 이 사람들 5성급 호텔 중식당 아니면 안 가는 사람들이야. 일찍 얘기하려고 했다가 너무 바빠서 이제 얘기하네. 그래도 예약 전에 얘기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 형제님, 오늘 오신다고 해서 저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준비 다 해놨어요. 오시기 전에 따뜻한 음식을 드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형제님이 안 오시면 저희 진짜 재료값이랑 그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형님 오신다고 최고급 재료로 준비했는데 웃기네요. 동서가 노쇼다 노쇼가 뭔지 몰라요? 아 진짜 안 통해요. 예약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약 시간 넘어서 취소한 게 아니에요. 지인들이랑 가게에 데려가면 망신당할까봐 안 말려고 했어요. 동서 솔직히 말하자면 가게에 가 서방님 얘기 안 했어요. 이해하셨죠? 생각해봐요. 동네 반점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지인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 뭘 해서 나쁜 짓을 했나요? 그런 일 아닌데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나보다 수준이 낮은 게 문제죠. 학력, 경제력, 능력 등을 갖춰야지 수준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수준 낮으면 염치를 지워야 해요. 형님 정말 실망스럽네요. 형님은 학력도 낮고 돈을 벌지 못한다며 학생들에게 무시하라고 교육했던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뵈봐야겠어요. 선생이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어떻게 의사라는 타이틀을 얻었는지 궁금해요. 형님은 결함을 찾아내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네요. 내가 널 도와줄 테니 너와 나는 동급임을 알아봐주고 싶지만 내 마음이 왜 그렇게 달갑지 않은지 이해가 가지 않아. 내가 나와 다르게 재수 없는 건 확실하지만 다시 내게 연락하지 마, 알았지? 너 이 정도로 별로인 사람이지만 치료는 필요하다. 진짜로 끝내야 할 거야. 모두에게 형님이 정상인지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해야겠어. 대학병원 교수인데 말이야.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다니면서 공주도 아닌데 뭐 그런 고급 타령을 하는 거야? 지겨워.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싸울 거야? 언젠가 형님의 쇼나 노쇼가 뭔지 알게 되겠지. 나도 함께 싸울 거다. 자기야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또라이 같으면 이제 전화도 받지 말고 만약 엄마 집에 가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한 번만 더 당신한테 그랬다가 형수고 나발이고 내가 죽 사발을 내놓을 테니까 소나디 순한 제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면 아 진짜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역시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군요. 절대로 그 인성과 습성은 변하지 않는 거였었는데 또 이렇게 당하다니 솔직히 동서 형자 시간에 그러려니 하면 되는 것이고 그저 사람이 나랑 성격이 좀 다르구나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별일 아닌 일로 사이 좋지 않을 이유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형자로서 윗사람으로서 동서를 품어줘야 하지 않나요? 설령 제가 잘못을 해도 10살이나 많은 형이 그래도 어른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인데 이건 뭐 어디 가서 우리 형이라고 말도 못할 정도로 성격이 개차반이니 아오 진짜 제가 화병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왜 저렇게 콕 집어 저리 무시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형은 꼭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모두에게 형님이 정상인지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해야겠어. 대학병원 교수인데 말이야.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다니면서 공주도 아닌데 뭐 그런 고급 타령을 하는 거야? 지겨워.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싸울 거야? 언젠가 형님의 쇼나 노쇼가 뭔지 알게 되겠지. 나도 함께 싸울 거다. 예약 취소 사건 이후 나는 정말 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형님의 상또라이면 뭐가 드러나며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말할까요? 형님은 나에게 못된 말과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해도 더 나아갔고 나는 배달비를 아끼려고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고 형님은 병원에 입원하여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형님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목숨 걸고 일하는 것 같았어요.
돈을 무식하게 벌면서 기분 나쁠 것 같다고 생각했고 서방님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가지 않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이 차이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한 후 당분간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해요. 진짜 꼬라지하고는 탑이 없네요. 형님이란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동서가 정말로 화가 나서 가슴을 치고 내리쳤어요. 그녀의 말에 너무 상해서 남편을 붙들고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판단하는 사람들은 다시 다른 기준을 가지고 괴롭히는데 맞추기 시작하면 한도가 없어요. 그냥 내 기준대로 살아가면 돼. 너도 그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그래서 형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어요. 휠체어를 타서 남편을 도울 일도 못했고 남편의 상황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이제는 괜찮아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 맞다. 아버님의 기일이구나. 그래, 정말 어이가 없네. 정신 나가도 정말 문제 없어. 그 사람은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자기 마음대로야.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제사 음식하러 오게나 제사장은 내가 백화점에 주문했으니까 그냥 와서 음식 해 먹지. 동서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스스로 해보지 않는 거야? 집안 행사가 있으면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이해하길 바래. 난 중요한 사람이야 몇 번이나 말을 해야겠어? 동선 맨날 그냥 노잼이야. 남편 밑에서 자유롭게 말해. 악기 이 공적인 모습 마라. 심천오호랬네. 시아버지의 제사를 잊었지만 그렇다고 진라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제 정신 때문에 요리하래. 형제 유대론 나란 사람이랑 만나면 이런 얘기를 했어. 동서가 어떻게 직업이 없는 거야? 자료 없이 역시 나이가 많지 않아 일하지 않으면 사람이 나오는 게 정상 아니야? 제 나이가 동서 나이였다면 난 동서처럼 한 번 살아봤을 거야. 요즘 남자들은 허물없이 살지 않는 여자를 혐오하는 사람이 있대. 아무래도 우리 남편 때문이겠지. 심천, 정말요. 동서 말고 우리 남편 없었으면 못 결혼했을 텐데. 아닌데, 이게 뭐야? 내 삶을 몰아붙일 문제지 지운데. 그는 괜찮차에 부친이라도 하는 게 취미겠지.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무슨 이유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다정목스럽게 형님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어지러워져서 스스로를 잃을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제게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일도 있어도 아이도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해야 한다는데 그리고 서방님이 얼마를 벌어도 식당이 망한다는 건 순식간이라고 봐요. 그런 대책도 없어요. 정말 직업이 없이 남편의 돈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성들이 거북하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정말로 머리를 부딪히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는 건 말할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라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가족끼리 얼굴 붉히는 것에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참았어요. 그런데 지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고 제가 남편 밑에서 펑펑 노는 여자라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형님이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말하면서 한 번씩 시어버님 시댁에 가실 때는 거의 요조숙녀처럼 변하시더라고요. 제가 왕따 당했는데 우리 근처 바에 한잔하러 가자면서 서방님이 같이 오시겠나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면 분명 즐거울 거라고 생각해요. 동서는 목소리마저 내지 않을 이야기의 주제로 무언가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 것이야. 우리가 함께 나가면 어머님은 혼자 심심할 테니 동서는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동서도 좀 쉬어야 해. 일도 변변치 않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야. 진짜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상황에 마주쳐 버렸어. 어떤 일이든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규정 지어버리지. 아, 제주인인 줄 알았어. 사실 나는 한 번도 직장을 가본 적이 없어. 일을 해볼 생각도 했었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어 일을 할 기회를 잃었지. 나처럼 직업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지.
형님의 말들이 조금 좋게 들리지 않아. 그런 말에 화를 낼지 말지 고민하다가 웃으며 어차피 난 안 나갈 거라고 말해. 따라다닐 뿐이라도. 속으로는 조금 복잡해.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 궁금했어. 그리고 아버님의 기일이 될 때까지는 형님을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 아버님의 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이상한 일이 계속되는 것 같아. 다리가 더 쓰고 통증이 심해 열도 오르고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너무 몸이 안 좋아요. 아, 네, 정말? 쉬어. 정말 죄송해요. 아픈데 어떡해요? 푹 쉬어. 시어머니는 차분하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의 제사날인데 며느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근처 병원으로 이동해 통증 주사와 해열제를 맞기로 했습니다. 통증 주사를 맞고 나서 시댁으로 향하려 했을 때 갑자기 형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형님, 지금 뭐 해? 나 아버님 제사라고 일찍 가서 전을 부쳐야 한다고 했지? 안 했지? 그건 알아요. 나 아침에 아파서 일하기 싫어서 먹고 산 거야? 내가 의사라서 너가 꾀병을 피우는 거 모를 줄 알았니? 당장 와, 안 그러면 네 탈이 부셔버리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인연이라는 것은 소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상상 이상으로 되는 법입니다. 힘이 갑자기 생긴다는 것은 정말로 현혹적인 것이죠. 2해 전에 받은 상처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분노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링거 바늘을 뽑고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는 어떻게 그 인연을 망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명히 또 그 속단으로 공격을 했을 것이고 시어머니는 또한 형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과거의 경험에 대비하여 제갈공명처럼 뛰어난 전략을 세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택시 기사 아저씨의 도움으로 현관까지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형님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을 갈고 아주 시끌벅적하게 현관문을 향해 휠체어를 타고 돌진했습니다. 여주인과 시어머니는 식사를 하던 중 깜짝 놀라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여기까지 왔느냐? 쉬라고 했던 것 아닌가? 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반겨줄 마음이 없던 저는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도둑년아. 혹시 그렇게 하여 형님과 결투하자고 하고 싶은 것이냐? 당연히 식세인 동서가 어떻게 형님과 결투를 붙어서 이겨? 그 이름을 불러 욕을 하면서 방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동서, 너 지금 나를 불렀어? 응, 귀가 막혔어요. 근데 형님이 부른 건데 너 정신 차리지 못했구나. 제대로 차렸어. 지금 여성이 왜 집에 있는 거야? 병원에 안 갔어요. 내가 갈게 말이야. 내가 뭔 상관이냐. 이거 안 보여? 열심히 일한 사람은 떠나라. 나는 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너랑은 다르지? 나는 신랑과 괌으로 휴가 간다. 휴가 전날 너무 힘을 내지 말고. 아휴, 그래서 노는 손 오라고 한 건데. 너 사고가 났나? 다리뿐만 아니라 머리도 다쳤어? 나 휴가 다녀오면 내 사진 찍어주라고. 하품명이 문제가 생겨서 여권을 흔들면서 휴가 자격이 있단다. 형님,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났어. 너 좀 맞아야겠다고 말이야. 아이고, 내가 해외여행 안 가봐서 몰랐네. 말로만 듣던 여권이야. 좀 줘봐, 형님. 지랄 말고 빨리 여권에서 번호를 보자고. 전 그렇게 형님의 여권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형님께서 내 앞에서 갑자기 사람을 팍팍 찌르셨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진짜 보자. 보자니까 아이고, 당장 꺼져, 미친년아. 너 진짜 오늘 내가 평생 마지막 한 번 만들어줄까? 돌대가리 같은 년, 머리가 나빠도 시키는 대로 하겠지. 어디서 깨춤을 추겠어? 나 진짜 오늘 완전 지랄 발랄한데,
완전 지랄발랄해. 형님은 거실에 있던 청소기를 들고 저를 향해 뛰어왔어요. 전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한 결과 형님은 중심을 잃고 짓발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때 뭔가 호탕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죠. 일하는 아주머니인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웃는 소리의 주인공은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이런 일로 들게 해서 웃음이 나오세요? 어머니도 머리가 감동한 거 아니에요? 형님은 그냥 있는 대로 열받고 휠체어의 탄재를 현관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어요. 현관 밖에 바로 계단이 있더라고요. 그때 난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밥그릇을 던져 나가는 쟤를 붙잡았고 들고 있던 프라이팬으로 형님을 얼굴에 동작을 했어요. 그때 조용하고 압력이 느껴졌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엄청 지랄하고 쓰러졌네. 이제 입 다물고 조용해져. 응, 형님이 펜을 날리기 전에 콧구멍이 피났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어머니는 119에 전화해서 쥐가 넘어졌다고 했어요. 우리는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음식 없이 조용해지니 마음이 맑아졌어. 시어머니하고 저렇게 복수하는 게 우아했어요.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하는 대로 119에 전화해서 형님을 병원으로 보냈어요. 가족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아버지의 생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제 우리에겐 아이가 둘이야. 그래서 시끄러운 일들은 맡겨두고 편히 살아. 첫째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나도 나중에 정리할게요. 이 말은 결국 시어머니가 형님네를 아이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사실 어머니는 형님네가 몰랐던 거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없는 척을 하면서 형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썼어요. 그래야만 재산을 숨길 수 있었던 거죠. 이후 시어머니와 우리 가족은 형님네와 완전히 관계를 끊었어요. 어머니는 다리가 불편하여 제가 간호를 받았어요. 그 결과 빨리 회복하게 되었고 이제는 두 다리로 뛰어다닐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이 정도면 형님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할 거예요. 안에서는 새가 바가지를 세고 밖에서는 샌다고 했던 형님은 결국 병원에서 불친절하고 과잉 진료로 유명해지고 결국 쫓겨났어요.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죠? 형님과 나는 결코 친해질 수 없는 사이였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비유하자면 개와 고양이,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였죠. 오늘 형님과 있었던 옛 이야기를 나누니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이에요. 모든 인연이 완벽할 순 없다는 걸 알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와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해야 해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더 넓게 마음을 펼쳤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은 소중한 존재예요. 좋은 인연을 많이 맺기를 바라요.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희망한다. 이렇게 오늘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